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장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여행을 왔습니다. 밖에는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어머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수씨와 과일을 깎아 드시고 계시네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좀 더 건강할 때 온 가족이 여행을 한번 가자고 제안을 해서 어렵게 전 가족이 다 모이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가족은 모두 다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이따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저와 두 남동생이 살았습니다. 그리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5가족이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업자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하필 여자랑 동업을 해요? 나는 솔직히 기분 나빠. 부자자인데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어때? 사업 자금도 내주고 거래처도 소개해주는데. 그냥 우린 돈만 벌면 돼. 빨리 돈 벌어서 넓은 데로 이사도 가고 하자고. 우리도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지. 내가 언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했어요? 나는 그냥 우리 식구 아프지 않고 배 안 굶고 살면 돼요.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지. 내가 어떻게 찾은 기회인데. 애들을 봐서라도 빨리 성공해야 돼. 애들 금방 크잖아.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쩍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아버지는 외박도 점점 잦아지시고 가끔 집에 와서도 예전처럼 저희와 잘 놀아주던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집에 오면 항상 주무시기만 하셨죠. 아니, 며칠 만에 들어와서 온종일 잠만 잘 거예요? 애들하고 좀 놀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애들이 아빠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피곤해서 그래. 좀만 더 자고. 나 이틀 동안 몇 시간 못 잤단 말이야.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 가끔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사람이 돼버렸죠. 당신 나 좀 봐요.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아무리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만 한 달에 몇 번 집에 오고 와서도 잠만 자고 나가요. 애들한테도 아빠가 필요했대요. 나도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 우리한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날도 며칠 만에 온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한바탕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아니 이놈의 집구소. 피곤하게 일하다 들어와서 좀 쉬려고 했더니 어떻게 올 때마다 잔소리만 해대. 내가 이 집구석 2번 다시 들어오나 봐라. 나 없이 알아서들 살아봐. 정말 지긋지긋하네. 아버지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로 저녁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주 우는 모습을 보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의 하굣길에 학교 옆으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승용차를 끌고 오셨어요. 아버지랑 같이 가자. 동생들은 이미 차 안에 다 있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너는 알 필요 없고 일단 타라. 내가 가서 다 이야기해 주마. 어머니는 안 가는 거예요? 뭐가 알 필요가 없어요. 전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이내 말문을 여셨습니다. 아, 그래. 네가 장남이니 이야기해 주마. 아버지랑 엄마는 헤어지기로 했다. 너희는 내가 키우기로 했고. 그러니까 빨리 나랑 같이 가자. 우리가 가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겠다고 했어. 너희랑 같이 살기 싫단다.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가 큰 집도 얻었고 가정부도 있어. 이제 너희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한테 가볼 거예요. 어머니한테
정말 우리 버릴 거냐고 물어봐야겠어요. 저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은 동생들의 옷가지들이 이곳저곳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 어머니는 서럽게 울고 계셨네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해? 엄마 없이 우리 어떻게 하라고? 저는 그런 엄마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빠 따라가서 돈 걱정 없이 살아라. 너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잖니. 엄마만 없으면 너희가 다 행복하다니. 엄마만 사라져주면 되겠지. 빨리 아빠 따라가. 엄마는 너희한테 해줄 게 없어. 싫어요. 난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나 아빠 싫어요. 돈? 나 돈 필요 없어요. 우리 여태까지 돈 없어도 충분히 행복했잖아요. 다 그 돈 때문이에요. 아빠가 저렇게 된 것도 돈 때문이잖아. 저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아마 그때 사춘기였나 봅니다. 동생들이야 나이가 어려서 기억이 없겠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항상 저랑 잘 놀아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실 때는 항상 손에 통닭이며 두먹빵을 사서 오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아빠가 들고 온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변하셨습니다. 동생들이야 좋은 장난감 사준다 하니 좋아하겠지만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더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여자가 생겼다. 같이 사업하던 여자랑 살기로 했다는구나. 돈 많은 여자랜다. 너도 아버지 따라가거라. 돈 많은 데 가서 평생 돈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지.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너네 먹여 살릴 힘도 없어. 그러니 너도 아버지 따라가거라. 싫어요. 난 엄마랑 살 거예요. 정말 엄마도 나랑 살기 싫다면 나 집 나가버릴 거야. 아빠랑은 절대로 안 살 거야. 저는 그렇게 소리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간 아버지도 미웠고 그런 아버지를 따라가라는 엄마도 미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엄마와 말도 안 하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엄마도 동생과 아버지를 보내놓고 멍하니 며칠을 지내시더군요. 그래, 엄마랑 살자. 설마 굶기야 하겠니? 엄마도 열심히 살아보마. 우리 아들, 엄마랑 살자.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아빠한테 보내줄게. 갈 때 가더라도 우리 아들, 엄마가 절대로 안 버릴게. 엄마가 미안해. 저는 그렇게 엄마와 지내게 됐습니다. 동생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엄마와 둘이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두 식구가 풍족하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내 학비를 하라고 가끔 돈을 보내주었기에 간신히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네요. 그러게 아빠 따라가라고 했더니 너까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리고 대학 가야지. 아빠한테 가서 대학 보내달라고 해라. 엄마는 너 대학 보낼 여력이 없구나. 엄마가 너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아. 아니요. 나 공무원 시험 볼 거예요. 대학은 가서 뭐 하게요. 빨리 돈 벌어서 아빠한테 보란 듯이 우리 두 식구 잘 사는 거 보여줄 거예요. 저는 아빠한테 가는 건 죽어도 싫었습니다. 엄마를 버린 아빠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동생들을 만나러 아버지가 사는 집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더군요. 저는 도저히 엄마를 버리고 그 여자와 살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은 좋은 장난감에 맛있는 음식 때문인지 이미 엄마를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마저 엄마를 버린다면 엄마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라도 엄마를 지켜드려야 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학원에 다녔습니다.
빨리 안정적인 공무원 자격을 얻어서 엄마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열심히 학원에 다니던 어느 날, 학원 건물에 있는 작은 도장 가게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저도 마침 학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곳을 찾고 있던 때였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는 시간을 많이 뺏겼었는데 오가며 본 도장 가게는 그리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공부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나 저는 취미로 작은 칼로 조각하는 것을 즐겼기에 저에게는 딱 맞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도장집 사장님은 꽤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알바하는 시간도 내가 원하는 때에 와서 해도 된다고 해주셨고, 다만 자신이 출장을 갈 때나 가게를 비울 때는 가게를 봐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저에게는 딱 맞는 일자리라 저는 흔쾌히 승낙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가끔 도장을 팔아 오는 사람들 빼고는 항상 한산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가게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쉬는 동안이면 도장을 만드는 걸 연습 삼아 해봤습니다. 사장님은 꽤 도장을 잘 만드시는지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게에서 전화나 받아주고 주문이 들어오면 나중에 사장님에게 전달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거 자네가 만든 건가? 몰래 훔쳐보고 만든 것 치고는 꽤 잘 만들었는데? 제가 원래 취미가 조각칼로 나무 조각 만드는 거였어요. 사장님 흉내를 그냥 좀 내본 거예요. 자네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막도장은 자네가 만들어 보게. 그 금액은 자네가 가지고. 그럼 불만 없겠지? 가게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어가니 사장님은 조금씩 제게 일을 시켜줬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무료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단 도장을 만드는 게 시간도 잘 가고 했기 때문에 흔쾌히 사장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맘때 처음 본 시험도 떨어져서 크게 낙심을 하고 있던 때 남들도 몇 번 만에 붙는다더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 엄마가 위로를 해주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떨어지니 갑자기 공부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종일 가게에서 도장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네 꽤 소질이 있군. 본격적으로 일 배워볼 생각은 없나? 그렇잖아도 나도 요즘 눈이 점점 침침해서 이건 물려줄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자네가 한번 해보지 그래? 저는 사장님에게 본격적으로 도장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침 공부도 하기 싫었겠다. 다른 거에 집중할 일을 찾고 있던 차였죠. 그렇게 1년여를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공부도 틈틈이 하면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역시나 공부에 온 힘을 다하지 않았더니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떨어지더군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력이 약한 사람인가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에게 보란듯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제 맘대로 되진 않더군요. 요 앞에 서희 학원을 다녀보는 건 어떻겠나? 비용 걱정은 하지 말고. 도장을 잘 만들려면 내가 글을 잘 쓸 줄 알아야 되네. 거기 학원 원장이 내 친구니까 잘해줄 걸세. 틈나는 대로 연습 많이 하도록 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그거 그만두세. 젊은 나이에 공무원 돼서 뭐 하려고.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알려줄 테니까 헛된 꿈 접고 자네 잘하는 거 하게. 사장님은 저를 특별히 신경 써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쪽으로 직업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별로 일거리가 많지 않은 게 좀 걱정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도장을 안 만드는 시대라서 언젠가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 정도 일 가지고 생활은 되세요? 사실 한 달에 도장 문의가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끔 비싼 의뢰가 있긴 해도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사무실 유지비용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장만 일이 있는 게 아니야. 아직 시기상조라서 이야기는 못 해주니 일단 내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게. 알았지? 자네 평생 이 꼴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테니. 사실 사장님이 좀 수상하긴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사무실 뒤편에 있는 밀실에서 항상 만나셨죠. 그때는 가게 문도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겠습니다. 저도 그날은 일찍 퇴근을 하게 하셨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분명 뭔가 다른 일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도장도 만들고 서예학원도 다니면서 글씨 쓰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쯤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서 도장 가게 다닌다더구나. 엄마한테 들었다. 정말 공무원 하려고 대학은 안 가려는 거니? 아빠가 대학 보내준다니까. 그리고 정 대학 안 가려면 아빠 회사 와서 일을 배우든지 해라. 도장 가게가 뭐냐? 곧 없어질 일인데. 그거 배워서 뭐 해 먹으려고. 저도 생각하던 고민이 아버지 입에서 나오니 왠지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앞가림 한다는 녀석이 그러고 다니는 거냐? 시험도 벌써 2번이나 떨어졌다며? 아, 어쩌려고 그러는데. 네가 장남이야. 동생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 제 인생은 제 인생입니다. 아버지한테 폐 안 끼칠 테니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부자는 볼 때마다 이렇게 항상 틀어졌습니다. 엄마를 버린 아빠를 저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장님은 급여도 신경을 써서 주셨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준비를 아주 잘 해주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울 때가 된 것 같구나. 나도 부쩍 시력이 안 좋아져서 이제 곧 이 일은 못할 것 같아. 그러니 네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할 것 같구나. 사장님은 저에게 도장 말고 다른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필체 전문가였죠. 가끔 찾아오는 분들이 필체 대조를 의뢰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국에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뒤에 숨어 있어야 돼.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몇 안 되지.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 네가 결심을 해야 한다. 필체 전문가는 주로 유서장이나 국가기관에서도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 중요하다는 거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을 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고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일이야. 아마 당분간은 나와 함께 해야 할 거야. 나도 예전 스승님하고 함께 일하고 10년이 지나서 독립할 정도로 이쪽은 실력과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네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약속하마.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의뢰 비용이 꽤 된다. 그건 나랑 같이 일하면 알 수 있을 거야. 공무원보다 100배는 더 좋은 일이다. 저는 그날부터 필체 전문가에 대한 일을 사장님에게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과학적인 일이었습니다. 가끔 들어오는 의뢰에 사장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둘씩 경험을 쌓아나갔죠. 요즘 뭐하고 다니니? 맨날 늦게 오고. 그래 일이 많은 거야? 어머니는 항상 제 걱정꾼이셨습니다. 네, 죄송해요. 새롭게 일을 몇 개 받아서요. 아직 배우는 단계라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먹고 잠도 충분히 자면서 하고 있어요. 저는 거의 숙식을 도장 가게에서 할 만큼 필체 감정 일에 푹 빠졌습니다.
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일이더라고요. 그동안 사장님이 하신 일을 다시 검토하는 것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 내 눈이 정확했군. 자네 꼼꼼해서 하나도 안 빠뜨리고 아주 잘하고 있네.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항상 의심하고 의심해야 하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몇 번씩 다시 살펴봐야 해. 아직은 잘하고 있네.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잘 알려주셔서 금방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몇 번씩 살펴도 실수가 한두 개씩은 나오네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 그런 자세면 되네. 나도 이 일 20년 넘게 하지만 할수록 어렵다네. 자만하지 말고 매번 배운다는 자세로 하면 돼. 자네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네. 잘 따라줘서 내가 고맙네. 저는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찾게 됐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저 혼자만의 첫 의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머니와 외식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앞으로는 일 안 나가셔도 돼요. 내가 벌어온 걸로 우리 둘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이제 일 그만 다니세요. 괜찮다. 엄마 아직 두 팔다리 멀쩡한걸? 그리고 너도 결혼해야 할 텐데 엄마가 집에서 놀고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엄마도 일하고 너한테 배 안 끼치고 싶다. 너는 너만 잘하면 된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로. 어머니는 항상 제 걱정만 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두고 다른 여자와 사는 아버지가 새삼 믿더라고요. 그로부터 얼마 안 가 동생들한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하더군요. 아버지를 미워하긴 했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가신 것을 보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사업을 크게 하셔서인지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사망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회사가 많이 힘들었나 봐. 도적 술도 자주 먹고 들어오시고 아줌마와 싸우기도 했어. 그런데 갑자기 차 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추돌을 하셨다나 봐. 아버지는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를 피하느라 거의 벼랑 같은 길로 차가 전복되어 며칠 후에나 발견이 됐습니다. 상대방 차는 찾을 수도 없었네요. 아버지가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여 휴대전화기 추적을 통해 간신히 찾을 수 있었다더군요. 마지막 가시는 새벽에 가만히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니 참 안 돼 보였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버리고 오로지 돈만을 위해 살아오신 분인데 허무하게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다니요. 참 세상에 사는 게 한치 앞도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정신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만에 가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낯이 익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다 커서 아버지도 보내드리고 이번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버지와 살고 있던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 몇 번 들리기만 하고 내내 잘 보이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내가 장례식장이 없어서 서운해하겠지만 나도 많이 바빴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회사에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이해해줘요. 나도 이제야 좀 한가해져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네. 그런데 저한테 무슨 용무가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이런 걸 미리 남겼어요. 장남이니까 아셔야 하기도 하고 본인 사인도 필요해서 가져왔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다는데 유언장이 남아있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하물며 내용이 더 수상했습니다. 거의 모든 재산이 앞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돌아가게 해놓으셨더군요. 저와 제 동생들에게는 약간의 상속만 해놓으셨고 엄마 이야기도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얼마 전 아버지를 만났을 때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뭐 좀 확인을 할 게 있어서요. 저는 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유언장을 들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작업실에는 아버지의 필체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주변의 지인들 필체를 구해 연구를 했었기에 당연히 아버지의 필체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유언장을 아버지 필체와 대조를 해왔습니다. 정교하게 위조는 했지만 확실하게 아버지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위조 서류를 가져온 것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위조라면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버지 사망에 이 여자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여기 서류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많이 피곤하고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동생들도 연관이 있으니 함께 의논하고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언장에 사인을 하는 게 꺼려지네요. 저는 최대한 모른 체 하며 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일단 유언장은 복사를 해둔 상태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사장님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누구 솜씨인지 아시겠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사장님은 이내 이야기하시더군요. 상당히 정교하게 위조를 한 서류이군. 혹시 자네 아버님 이름 아닌가? 이런 세상에. 아버지 유언장에 위조되었다니 뭔가 수상한 점이 틀림없이 있네.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위조한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렵긴 하겠지만 찾을 순 있을 것 같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 일이니까 내가 발벗고 도와줘야지. 이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건지. 세상은 정말 무섭기가 그지없구나. 아마도 돈 때문이겠지. 이 정도 위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 안에 꼽으니까 내가 찾아봐 줌세.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사장님으로부터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네. 자네, 나랑 함께 가지. 저는 사장님과 다른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 친구가 자네가 새로 가르치는 친구인가? 아직 젊군 그래. 아버지 유언장이 위조됐다고? 이 위조를 보는 순간 난 자네 얼굴이 떠올랐어. 자네 필체 감정도 하지만 위조 실력도 수준급이잖아. 그리고 솜씨가 자네 솜씨였어. 내 눈은 못 속이지. 그분은 한숨을 쉬더니 이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유, 그래. 내가 어떻게 자네 눈을 속이겠나. 내 솜씨 맞네.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야. 자네도 알다시피 나 위조는 손뗀 지 오래됐어. 예전에 괜히 한번 해줬다가 이 잡혀 들어갈 뻔해서 그 뒤로 위조 안 한 지 오래됐네. 그런데 의심 가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해. 내 제자인데 얼마 전에 도망을 갔거든. 기껏 키워놨더니 노름에 빠져서. 에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실력이 좋아서 가르쳤더니 돈 맛을 보더니 이 녀석이 완전히 변하더라고. 아마 노름빛 때문에 이 짓도 한 것 같군. 몹쓸렸어. 내가 가르치면서도 절대 써먹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결국 사고를 쳤군. 그런데 찾을 수 있을까요? 도망갔다고 하셨잖아요.
찾는 거야 어렵지 않을 거네. 아마도 정선에서 노름하고 있을 거야. 전에도 내가 몇 번이나 가서 데려왔지. 이제는 알면서도 안 데리러 간 거야. 더는 그 녀석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거지. 저와 사장님은 급히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를 정선에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버젓이 노름을 즐기고 있더군요. 이 서류 당신이 한 거죠? 누가 의뢰를 한 거죠? 그 친구는 제 물음에도 다른 데를 보며 딴청만 피웠습니다. 정작 자기가 했는지 확인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자 제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게, 나 알지? 자네 스승이랑 몇 번 술도 마시러 갔었지? 그때 자네를 본 기억이 나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네. 자네가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어. 빨리 사실대로 이야기해주게. 그럼 나중에 진술할 때 단순 위조로 우리가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해보겠네. 자네도 이런 유언장 위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듣지 않았나? 자네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네. 사장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남자의 얼굴이 금방 사색이 되더군요. 저는 그냥 대필한 거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랑 남자가 찾아와서 똑같이만 써주면 된다고 했어로. 마침 돈이 급했던 때라 죄송합니다. 저는 남자의 증언에 그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맞나요?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네, 맞아요. 이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똑같이만 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누구였죠? 누구라고 하던가요? 명함이나 그런 걸 안 받아서 누군지는 모르겠고 둘이 이야기하던데 상무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것밖에는 모르겠어요. 그 남자는 거의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역시 공범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꾸미는데 절대 혼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급히 아버지 회사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상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죠? 쳐들어가서 실토를 받아내거나 경찰에 의뢰를 해야 할까요? 글쎄, 그러기에는 너무 증거가 없어. 지금 증거는 위조 서류뿐인데 저 녀석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발뺌이라도 해버리면 그 증거도 의미 없어질 수 있잖아. 우리는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직접적인 증거를 잡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위조 서류를 조작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를 도청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자네, 그 여자 연락처 받아놨다고 했지? 우리 부탁 하나 들어줘야겠네. 자네가 전화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게. 자네가 위조한 것을 수소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해. 그리고 이걸 그 여자 가방에 넣어주게. 우리는 작은 볼펜 모양의 녹음기를 여자 가방에 넣어서 여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위조를 수소문한다고 하면 공범들끼리 모여서 작당 회의를 할 테니 그 내용을 들어보기로 한 겁니다. 며칠 후에 자네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여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그때 내가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도록 하지. 사장님, 많이 해보신 솜씨 같아요. 정말 능숙하신데요? 문서 위조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살 떨려 죽겠다. 우리 계획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여자는 역시나 누군가 위조 문서를 알고 있다고 하자 득달같이 달려와서 누가 물었는지 확인을 하더군요. 드디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상무, 지금 어디예요? 바뀌면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급한 일이에요. 여자는 당황했는지 차에 타자마자
공범인 김상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윽고들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인데? 우리 문서가 위조됐는지 확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뭐라고? 그게 누군데? 누군지는 알아봤어?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고 아무래도 아들 녀석들 중 하나인 것 같아. 그냥 찔러보는 거 아닐까? 전문가가 봐도 구별 못한다며.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큰 돈 줘가면서 한 거 아니야? 알아. 아직 확진을 잡은 게 아니라 물어보러 다니는 것 같아. 이런. 내가 그래서 일찍 하자고 했잖아.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되게 만들어. 정말로 사업이 잘 될지 누가 알았어. 나도 대충 몇 년 써먹다가 버리려고 했는데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시간이 걸린 거지. 그래도 그 덕에 자산이 늘어나긴 했잖아. 너무 시간 끌었어. 그놈 아들 자식들이 어릴 때 해버렸어야 되는 건데 이미 커버려서 우리를 조사까지 하게 만들었잖아. 그래도 증거는 아직 없는 모양이야. 그 차는 어떻게 했어? 확실하게 처리한 거지. 폐차시켰어. 아예 다 분해버렸으니까 증거가 될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원장을 너무 우리한테만 유리하게 만들었나? 아님 지금이라도 좀 더 준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와서? 그럼 더 의심하겠지. 어쩔 수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후회봐야 소용없어. 그 아들 녀석한테 빨리 도장이나 찍으라고 해. 그리고 우린 국에 나갔다가 몇 년 있다 돌아오자고.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어. 그들의 대화를 듣는 내내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화의 내용을 들으니 아버지가 동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가 아버지를 이용하고 버리려고 한 거였더라고요.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가족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들의 사기에 걸려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과 본인까지 불행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와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많이 미안하다.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후회가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든 너희 엄마한테는 보상을 하마.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전화를 해서 저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남겨놓은 진짜 유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너 혹시 말이야, 아버지 서재에서 서류 같은 것 좀 찾아봐.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글이나 문서 같은 게 있는지 말이야. 형이 찾는 게 이거라면 찾은 것 같아. 아빠 이 원장 같은데? 서재, 우리 어렸을 때 읽어주던 동화책 사이에 꽂혀 있었어. 빨리 형 사무실로 가지고 와. 저는 동생을 통해 아버지 서재에 있던 진짜 서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쓴 유언장을 남기신 겁니다. 우리는 즉시 폐체 감정을 해서 아버지의 본인 폐체임을 확인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 앞으로 남겨놓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본인 명의와 동생들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드려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더군요.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그 여자와 남자를 경찰에 넘길 일만 생각하기로 했네요. 저는 여자를 불렀습니다. 문서 가져오셨죠? 이리 줘보세요. 그래요. 가신 분은 보내드려요. 붙잡고 있겠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아버지 재산 원하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동생들 학비는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나도 걔네들하고 살면서 정이 많이 들었답니다. 가증스럽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건지 참 한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사문서위조와 살인교사죄로 기소가 될 겁니다. 지금 아마 당신들 사무실 압수수색 중일 겁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꾸미려고 계획했는지 다 밝혀낼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경찰이라뇨? 갑자기? 여기 이분은 피해체감정사입니다. 제 스승님이시기도 하죠. 저는 당신이 처음으로 유언장을 들고 왔을 때부터 그게 위조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왜 위조까지 해야만 했는지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뿐이죠. 자, 여기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있습니다. 좀 전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공범인 상무가 다 실토했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시킨 거라며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다 진술을 했다네요. 당신은 아마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본인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나 봐요. 내가 처음 위조된 위원장을 보고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구쳤는지 아시나요? 당장 당신들을 쳐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그거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반성하면서 사세요. 여자는 상무가 실토했다고 하자 이내 체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 녀석이 시킨 거야. 나는 사업도 잘 되고 해서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 그 녀석이 계속 원래 계획대로 하자고 꼬신 거야. 주위반의 문제는 법정에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경찰이 온다고 했으니 그때 동안 바깥 공기 실컷 맡아주셔야 할 겁니다. 그 둘의 공판은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서로 폭로를 하기 시작하자 누가 더 못됐는지 검증하는 자리처럼 돼버리더군요. 재판을 지켜보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사람들을 믿고 10년 넘게 같이 사업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아버지는 피해자였지만 어떻게 보면 저들과 공범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은 법정에서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는 판단으로 법정 최고형에 처해졌습니다. 정말 제 말대로 감옥에서 생을 보내야 할 겁니다. 재판을 지켜보는 엄마는 열심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당한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저는 그런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아 드렸습니다. 이후 우리 가족은 다시 한 지붕에 살게 됐습니다.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았습니다. 다만 아버지만 없었네요. 우리는 함께 아버지의 빈소에들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에 그들의 진상을 소상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잠드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돈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하지는 않으시나요? 아무리 중요한 것도 가족보다 중요할 순 없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지 돈 때문에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멀리 있는 행복을 쫓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먼저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밖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아버지 생각이 부쩍 드네요.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술 드시고 노란색 봉투에 닭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시는 아버지 얼굴이 요즘은 부쩍 그립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버지에게 작은 술잔이나마 올려야겠네요. 아버지는 술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